안녕하세요. 공부의 오영재입니다. 오늘은 허혈성 심질환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주제들을 쭉 다 다루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스테이블 엔자이나, 베리언트 엔자이나, NST-ACS, 그리고 이제 스테미 진단, 치료, 이런 것 정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MI의 여러 합병증들, 그리고 이제 치료 자체에 의한 합병증,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쭉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제 MI의 주요 합병증. 이거 꼭 스테미에만 있는 합병증은 아니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MI의 주요 합병증으로 뭐가 있냐면 우선 부정맥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ventricular tachycardia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전도 장애에 의한 bradycardia 이렇게 되는데 우선 브레디카르디아부터 보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inferior wall MI 때는 이제 heart rate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BP가 떨어지기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inferior wall MI가 그 right coronary artery 그거 이제 마지막 분지인 posterior descending artery가 막히면서 생기는 건데 이때 이제 right coronary artery의 그 proximal 부분들이 막힌다면은 이제 얘가 혈류를 공급하면 SA 노드나 AV 노드 요거에도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기능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어때요? 그 레이트가 많이 떨어지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아트로핀 같은 걸로 심박수를 좀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아트로핀으로 안 되는 심토마틱 브레디카디아는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같은 걸로 치료를 해줘야겠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ventricular tachycardia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PVC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VT나 VFib 같은 life-threatening arrhythmia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심실성 부정맥 이런 것들이 이제 MI 이후에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이나 아니면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MI 치료를 잘 하더라도 사망하는 사람은 생겨요. 근데 주요 사망 원인, 특히 이제 48시간 내에 주요 사망 원인이 뭐냐면은 심실성 빈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글쎄 뭐 이 정도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ventricular tachyarrhythmia가 MI 이후에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chanical complication. 이거는 뭐냐면은 기계적 합병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생기는 거냐면은 MI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일부 조직이 이제 네크로시스 때문에 그 이스키미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크로시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네크로시스가 된 조직 주변으로 처음에 염증 반응이 확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파지가 활동을 하면서 죽은 세포 조각이라든지 하는 거를 싹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분해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원래 있었던 조직들이 없어지게 될 거니까 이제 굉장히 약해지게 될 텐데요. 뭐 다른 조직이라면은 가만히 쉬게 내버려 두면은 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든지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될 텐데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힘이 가해지는 기관이니까 그때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약해진 틈에 뭐 어디가 터지다든지 아니면 뭐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은 주로 언제 생기냐? 일주일 내에 주로 생기게 되고요. 최고 픽은 3일째입니다. 왜냐하면 그 3일째 매크로파지의 활동들이 제일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acute mitral regurgitation, 그다음에 ventricular septal defect, 그다음에 free wall rupture, LV aneurys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밑에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ight ventricular failure. 이거는 뭐 이제 그 mechanical complication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RCA, right coronary artery에 인farct이 생겼을 때 right heart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ight heart failure의 특징들. 그래서 BP가 떨어지고 구스만 사인 같은 걸 보이는데 렁은 비교적 깨끗하다. 요게 이제 right ventricular failure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이 papillary muscle rupture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papillary muscle은 주로 이제 mitral valve를 붙잡고 있는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죠. 이 mitral valve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mitral valve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구조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근육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당연히 여기도 이제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얘는 이제 힘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뛰다가 얘가 약해지면 이런 식으로 뚝 끊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RCA 인파
이후에 이제 한 3에서 5일, 직후에 끊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3에서 5일 정도 뒤에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 mitral valve 유지하고 있는 그 papillary muscle이 끊어지면은 그 acute mitral regurgitation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전에 그 acute MR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new holosystolic murmur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매우 심한 pulmonary edema를 보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끊어진 조각이 덜렁덜렁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RCA 인팍은 보통 렁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렁이 깨끗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굉장히 숨쉬기 힘들어하고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펄모너리 에데마가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RCA 임박 자체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합병증인 papillary muscle rupture에 의해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정말 치사하게 주면은 right ventricle MI에 papillary muscle rupture가 처음부터 같이 생긴 거 이런 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건 펄모너리 에데마가 있으니까 RCA 임팍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읽고 이게 진짜 left heart failure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펄모너리 에데마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제 right ventricular failure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acute mitral regurgitation이 생겨가지고 펄모너리 에데마가 생긴 건지 이런 거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interventricular septum의 rupture. 그러니까 이제 ventricular septal defect, VSD가 새로 생기는 건데요. 이때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홀로시스톨릭 머머가 생기겠죠. 왜냐면은 이제 VSD 생기면은 이제 left ventricule에서 right ventricle 쪽으로 혈액이 끊임없이 이제 이동하게 될 테니까 그 홀로시스톨릭 머머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특징이 이제 가슴 앞부분을 만지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VSD의 특징은 어떠냐면 이제 biventricular failure and shoc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left heart failure와 right heart failure는 특징을 동시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left heart failure에 의해서는 뭘 보이게 되겠냐? 이제 pulmonary edema 이런 거를 보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right heart failure에 의해서는 이제 Kussmaul sign, jugular venous distension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조금 이상하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papillary muscle rupture랑 무슨 차이냐? 갑자기 홀로시스톨릭 머머가 생기면서 severe pulmonary edema가 생기는 거. acute mitral regurgitation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VSD랑 어떻게 구별하냐면 주요 감별 포인트가 이 JV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I로 치료받고 있던 환자가 pulmonary edema나 new systolic murmur가 생겼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3일쯤에 생긴 papillary muscle rupture도 있고 그다음에 VSD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MI 발생 직후에는 없었던 JVD,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없었던 jugular venous distension이 3일째에 갑자기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papillary muscle rupture보다는 VSD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left ventricular wall 자체가 터지는 free wall rupture. 요건 생기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페리카르디움에 혈액이 찰 테니까 거기에 이제 acute cardiac tamponad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심음도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거고, 그다음에 동반되는 게 hypotension, pulsus paradoxus, jugular venous distension, 그다음에 electrical alterance 뭐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진단을 할 거고 빨리 수술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eft ventricular aneurysm인데, 요거는 이제 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 보시면 어때요? left ventricular wall이 원래 이렇게 생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일부분이 이제 주머니처럼 늘어나 있고 그 부분에 심장벽이 굉장히 얇아져 있죠. 이 부분, 요 하얗게 된 요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벽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늘어난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요 밑에 근육들은 이렇게 하얗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미 다 죽어가지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근육으로서의 기능이 없죠. 그래서 잘 움직이지도 않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건 이제 MI 직후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은 아니고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가지고 근육이 죽고 파이브로시스로 대체가 되고 하면서 점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루멘의 벽이 약해져가지고 일부분이 주머니처럼 늘어난 거,
그런 거를 우리가 aneurys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위치가 이제 left ventricle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left ventricular aneurysm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생기면은 주요 문제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거는 ventricular arrhythmia가 굉장히 잘 생겨요. 왜냐면 이제 이질적인 조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ventricular arrhythmia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분은 이제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 fibrosis 같은 조직이니까. 그럼 어때요? thin하고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 보면 이제 thin하고 dyskinetic wall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혈액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굳으면서 그래서 스럼퍼스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뮤럴 스럼버스 생겨서 이제 systemic arterial embolization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보면 제일 확실할 텐데 이제 EKG 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몇 달 동안 계속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딥 Q 웨이브가 보인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MI 생기면은 그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ST 엘리베이션도 있지만은 T 웨이브 인버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딥한 Q 웨이브 이런 거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ST 엘리베이션이 아니라 딥 Q 웨이브가 몇 달 사이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달,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계속 스테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left ventricular wall aneurysm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텝 1이나 아니면 CK 책을 보면요. 이런 합병증이 어떤 혈관의 인파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RCA 임박, right ventricular failure는 당연히 이제 RCA 임박트 되는 거고 뭐 파퓰러리 머슬 럽처도 RCA 임박이라 흔히 동반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분류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퓰러리 머슬 럽처 이게 꼭 RCA 임박에서 생기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는요,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요, 반면에 너무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요, 요게 혈관이 터질 때는 이 합병증이 생길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문제를 틀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요런 거는 대부분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대표적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inferior MI는 주로 right coronary arteries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로라는 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면 대충 한 80에서 90% 정도예요. 한 10% 정도의 posterior descending artery는 left circumflex arteries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epidemiologic 팩터는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너무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오히려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는 문제를 틀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거기에만 이제 매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외 합병증에는 또 이제 페리카라이티스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흉막 질환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MI 이후에 며칠 내로 페리카다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몇 주 뒤에 페리카다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며칠 내로 일 생기는 거는 이제 peri-infarction pericarditis 이렇게 부르는 거고 몇 주, 최소한 1, 2주 정도는 지난 다음에 생기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드레슬러 신드롬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ost cardiac injury pericarditi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peri-infarction pericarditis는 이제 일반적인 pericarditis는 NSAIDs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아스피린만 써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책에는 일단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NSAIDs, ibuprofen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이런 거는 쓰지 않고 일단은 하이도스 아스피린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같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ost cardiac injury pericarditis 그러니까 이제 드레슬러 신드롬인데요. 자, 이거는 주로 뭐냐면은 이제 MI 때문에 PCI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캐비지 같은 심장 수술 아니면은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심장막을 열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몇 주 정도 지난 다음에 페리카다이티스가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 주로 이제 6주 이후에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꼭 6주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MI 등에 심장 손상이 생겼다.
아니면은 이제 심장 수술이나 트라우마가 생긴 다음에 페리카다이티스 생기는 걸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상상이나 치료는 요거는 정말로 일반적인 페리카다이티스랑 비슷해요. 플루리딕 체스트 페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나 아니면 에코카르디오그래피를 보면은 이제 페리카디얼 이퓨전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심하면은 이제 거기 이퓨전이 많이 차가지고 이제 카디악 실루엣이 늘어난 거를 확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요게 그 주변 부분 그 폐 그 흉관까지 염증이 퍼져가지고 렁에도 물이 고여서 플루럴 이퓨전도 동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페리카다이티스 치료랑 비슷한데 요거 이제 엔셋과 콜키친으로 뭐 증상 조절, 염증 조절 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주요 감별점은 어떤 거냐면은 요게 이제 바이럴 페리카다이티스냐 아니면 드레슬러 신드롬이냐 이건데 이제 물론 바이럴 페리카다이티스가 이제 페리카다이티스 중에서 조금 더 흔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히스토리상 수술한 지 뭐 몇 주 정도 지났다. 근데 그 다음에 페리카다이티스 생겼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바이럴 페리카다이티스를 그래도 고려해라 라고 준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드레슬러 신드롬을 염두에 두고 낸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관점이겠죠. 자, 그럼 이제 MI 자체에 의한 합병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걸 치료할 때 이제 PCI를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PCI는 femoral artery를 통해서 관상 동맥까지 긴 카테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합병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에도 종종 나오는 내용이고 또 CK에도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어느 정도 외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텐데요. 우선은요, 이 동영상 말고 그 강의록에 나와 있는 Complications from Cardiac Catheterization이라는 그 소주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진이 illustration 되어 있는 그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세요. 이 사진을 여기다 올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illustration 보면요. Local Vascular Complications of Cardiac Catheterization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이제 히마토마, 그다음에 pseudoaneurysm, atrial venous fistul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히마토마는 말 그대로 혈관을 찔렀는데 여기서 이제 피가 나와가지고 혈관에서 피가 새어 나와서 밖으로 새서 덩어리가 이제 덩어리 형태로 이제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seudoaneurysm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애뉴리즘처럼 혈관 자체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거는 아닌데 혈관 밖에 혈관과 연결된 공간이 하나 생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trial venous fistula는 이제 처음에 바늘을 찌를 때 잘못 찌르면은 이게 베인 부분이랑 아트리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femoral arterial vein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fistula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헤마토마는 그냥 핏덩어리만 보여 있는 거고요. pseudoaneurysm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연결된 공간이 있는 거니까 그 연결된 공간을 통해 가지고 피가 들락날락 할 거고요. 그다음에 atrial venous fistula는 동맥에서 정맥으로 피가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걔네들이 구별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동영상 보시면요. 첫 번째는 히마토마입니다. 혈관을 찔러가지고 그게 밖으로 피가 새어 나오면요. 그 근처에 고여서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MI 있는 사람은 안티코아귤런트나 아니면 안티플레이틀릿을 쓰잖아요. 그래서 피가 잘 굳지가 않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술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분 정도는 충분한 압력을 가하면서 지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시술 이후에 뭐 무거운 물건을 들여 올렸다든지 시술을 무거운 물건을 들렀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피가 다시 터져 나와가지고 헤마토마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펑츄얼 사이트를 좀 위쪽으로 잘못 찔렀다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위쪽으로, 저게 이제 배 쪽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레트로페리토니얼 히마토마까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어떠냐면요. 일단은 이제 거기 없던 덩어리가 생기는 거니까 주변 부부가 붓고 불편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그 부분을 눌렀을 때 텐더니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근데 헤머리지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은 BP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레트로페리토니움까지 퍼진다. 그러면은 허리에 통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마토마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그냥 로컬 히마토마 정도로 가볍게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사실 특별하게 검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환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Non-Contrast CT Abdomen Pelvis 이런 걸 찍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까지는 사실 거의 없고요. 보통은 잘 쉬면서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주면은 출혈이 보통은 금방 멈추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urgical Repair Hematoma Hemorrhage is rarely occur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처음부터 사실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압박 지혈을 충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정도는 너무 돌아다닌다든지 너무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femoral artery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anatomical snub box를 통해 가지고 이 radial artery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테크닉이 조금 어려운 그런 방법이게 되죠. 그래서 히마토마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주요 증상이 펑처 사이트 근처의 불편함, swelling. 만약에 너무 심해가지고 레트로페리토니움까지 퍼지면은 그때는 이제 BP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슈도 애니리즘인데요. 사실 이거는 생기는 원인은 히마토마랑 좀 비슷해요. 히마토마처럼 이제 블리딩이 생겨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그때 이제 이 히마토마를 둘러싸는 모양의 결합 조직이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히마토마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럼 이제 그게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빈 캐비티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증상도 사실 히마토마랑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덩어리, 그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로 이제 피가 들락날락 할 테니까, 뭔가 이제 덩어리 같은 생기게 느낌이 들 거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통증이 생기고 주변이 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히마토마랑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좀 이제 그 중요한 차이점은요. 요걸 손을 대서 만지면은 그 덩어리 자체가 약간 펄스가 있는 것처럼, 펄떡펄떡 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네, 거기 이제 청진기를 갖다 대면은 이제 펄서타일한 브루, 머머 이런 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으로 피가 들락날락 하는 거니까 맥박도 느껴질 거고요. 피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치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 3cm 미만으로 작은 거는 꾸준하게 신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하면서 나아지는 거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cm 이상으로 크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증상이 뚜렷하게 이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thrombin 인젝션을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자, thrombin은 혈액을 굳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도 애니리즘의 안에 다시 이제 히마토마를 형성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딱딱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더 이상 혈액은 통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 폐쇄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치료가 안 되든지 아니면 뭐 너무 크게 커가지고 뭐 터졌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커가지고 주변 조직을 누르다 보니까 뭐 혈관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생긴 위치 디스탈 쪽으로 림 이스키미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요. 뭐 이런 게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럼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줄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은 요건 특징이 생긴 부분의 불편함이나 뭐 통증 이런 거는 히마토마랑 사실 비슷해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맥박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청진기로 들었을 때 브루가 들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브루가 들리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Atrial Venous Fistula입니다. 그럼 이 AVF랑은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요. 이 AVF는 브루의 양상이 이제 그 슈도 애니리즘처럼 맥이 콩콩 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쉬 하고 컨티뉴어스 브루로 들립니다. 왜냐면은 동맥보다는 정맥의 압력이 항상 낮으니까 그쪽으로 끊임없이 혈액이 새면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그 AVF는 통증을 유발할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은 그 주변 부분이 붓는다기보다는 다리 전체가 붓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슈도에뉴리즘은 물론 통증이나 뭐 로컬라이즈드 에데마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다리가 그렇게 붓는 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AV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femoral artery에 접근하던 도중에 뭐 artery를 관통해서 베인까지 잘못 찔렀다든지 뭐 그럴 때 그 이제 artery가 베인이 연결이 돼가지고 생기는 현상인데요. 요때 그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artery에서 베인으로 끊임없이 혈액이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피스툴라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요 임상상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뭐 생긴 부분에 붓기라든지 통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혈액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할 거니까 continuous brew 이런 게 들릴 거고요. 이제 만져보면은 피가 그렇게 이제 좁은 공간을 통해서 쭉 이동하는 게 파르르 하고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혈액투석 시작하시는 분들 손목이나 아니면은 팔목에 artificial AVF 만드는 수술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수술 마치고 한번 이제 그 부분을 만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보면요. 쉬 하고 뭔가 새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아니면 파르르 떨리는 느낌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AVF의 추가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뭐 여기에만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arterial venous fistula의 특징인데 이게 종종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피스툴라가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동하는 혈액이 많아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affected limb의 distal perfusion이 떨어져요. 림 이스키미아가 생기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동맥 자체의 혈류량이 그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끝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딴 길로 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스탈 쪽에는 당연히 혈류량 떨어져서 이스키미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뭐죠? 도살리스 페디스의 펄스를 촉진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펄스가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팔도 뭐 차갑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팔이라네. 보통 다리지. 다리 쪽에 뭐 차갑고 뭐 그런 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있잖아요. 그 정맥에는 동맥에서 바로 넘어온 혈액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맥이 감당할 수 있는 혈액량을 넘어버리면은요. 웃기게도 이스키미아가 있는데 동시에 컨제스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맥 쪽에 혈이 계속 쌓여가지고 디스탈 쪽에 컨제스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림프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스롬보시스가 생겼다든지 했던 것처럼 이제 림에 에데마가 생기겠죠. 세 번째는 이 high output cardiac failure, heart failure인데요. cardiac failure, heart failure 뭐 이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심장이 혈액이 있잖아요. 심장에서 동맥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때는 원래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천천히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생략이 돼버리고 모세혈관에서 그 큰 동맥에서 큰 정맥으로 혈액이 바로 이동해버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혈액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고 정맥에 너무 많은 혈액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심장의 풀로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풀로드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heart failure가 생기겠습니다. 요 세 번째 특징, 요 high up cardiac failure가 그 다른 AVF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의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확진하는 방법은 듀플렉스 울트라사운드. 이제 도플러를 걸거나 하면은 더욱더 그 혈액이 이동하는 것을 더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크기가 만약에 작다 그러면은 이제 자발 폐쇄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US guided compression 이런 걸 해본다는데, 글쎄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다른 합병증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pseudoaneurysm은 continuous brew가 아니라 systolic brew, pulsatile mass로 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제 헤마토마는 localized edema, tenderness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제 pulse나 brew 그런 게 느껴지지는 않고 우리 이제 그 심하게 생기면은 허리 통증 아니면은 이제 hypotension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테터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펑처를 했을 때 그 펑처 사이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세 가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볼 거는 이 스텐트 스트롬보시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엔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스테미의 PCI를 하는데 그 집어넣는 스텐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 없던 새로운 그런 걸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스텐트 자체가 스롬보제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하려고 이제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 사이클로스포린 묻혀놓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엔도셀리아제이션이 이제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스텐트를 쓰긴 하는데 그렇다도 역시 이제 이 스롬보시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롬보시스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그 혈전이 그쪽에 생기다 보면은 마치 스테미가 또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우리가 이제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를 쓰는 거고 또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트 테라피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치료를 잘 따라도 물론 생길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약을 잘 안 먹어서 아니면은 뭐 약을 먹을 상황이 못 돼가지고 이제 드러그 어듈런스가 좀 떨어질 때 이럴 때 특히 잘 생긴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이 이제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스텐트 스롬보시스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초기 1년 정도까지 이런 일이 굉장히 좀 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뭐 증상이나 EKG, 그다음에 랩 리설트 이런 거는 일반적인 MRI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때 고민은 뭐냐면은 이전에 생겼던 곳 외에 딴 데서 MI가 또 생겨가지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거기에 스텐트 트롬보시스가 생긴 건지 이거의 구별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답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 이제 스텐트 트롬보시스는 보통 이제 1년 내로 이게 생기는 거고, 왜냐면은 이제 그 스텐트를 달아 놓으면은 결국에는 거기 이제 그 바스큘러 엔도텔리움들이 덮이면서 그게 이제 스텐트가 그 혈관 안쪽으로 약간 묻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어나는 게 보통 이제 1년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이제 스롬보시스가 잘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비교적으로 덜 생기겠죠. 이제 일단 1년이라는 그 시한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KG를 찍었는데, 예전에 MI가 생겨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한 곳, 그쪽과 같은 데서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 스텐트 스롬보시스를 보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겠죠. 근데 뭐 시술한 지 뭐 10년 됐다.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예전에 시술한 데랑 딴 데에 다시 이제 MI가 생겼다. 뭐 그런 식이라면은 이건 스텐트 스롬보시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새로운 MI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팁, 첫 번째 이제 시간이고 두 번째 위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엠볼리즘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PCI를 할 때 그 동맥을 펑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카테터를 쭉쭉쭉쭉쭉 밀어 넣어서 이제 코로나리 아트리까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카테터를 밀어 넣으면서 이제 동맥에 거기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꼭 코로나리 아트리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군데도 당연히 여러 군데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큰 동맥에 생긴 아테로마들을 끌어버릴 수가 있겠죠. 카테터 집어넣으면서 그게 지나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게 터져가지고 거기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튀어나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특히 뭐 꼭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가 아니더라도 뭐 카로티드 아터리 이런 데도 뭐 예를 들어 엔도아트렉토미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텐트 시술 같은 걸 하는데요. 그때도 그 콜레스테롤 엠볼리즘 같은 게 터져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CNS로 날아가다 보니까 스트로크를 일으킨다.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요즘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동맥 내에서 아테로마가 터져가지고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날아가는 거 상당히 흔하고요. 그리고 요게 날아가가지고 시스테믹 엠볼라이제이션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거에 따른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이저 organ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그 키드니 쪽에서는 뭐 acute 아니면 subacute kidney injury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CNS로 가면 stroke 일으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 GI 쪽에서는 뭐 mesenteric ischemia, pancreatitis 뭐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요게 생기면은 피부에 libido reticularis. 그래서 마치 이제 피부가 마치 그물 같은 모양으로 부그스름하게 달아오르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사진,
안 갖다 놨네. 요건 안 갖다 놨네. 그 구글에 찾아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blue toe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그 cyanotic toe with intact pulse.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기 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요렇게 되는 게 양 발에 둘 다 이렇게 생긴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심하면은 손발 끝에 뭐 얼서나 갱그린 이런 게 뭐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눈으로 날아가면요. 요 사진에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낀 게 이렇게 하나 보이죠? 이게 콜레스테롤이 날아가가지고 레티널 아터리에 끼어 있는 건데 요런 거를 홀른호스트 플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게 생기면은 잠깐 눈에 이제 시력을 잃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력을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안전검사를 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 홀른호스트 플라크 이거 이제 CK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종종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랑 이제 블루 토 신드롬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 소견은 우선 만약에 이제 그 키드니로 날아가가지고 AKI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크레아틴이 오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은 요 에오즈노필이 뜨고 그 다음에 컴포먼트가 좀 떨어진다 그래요. 이유는 뭐 이렇게 이제 인터로킨 그 다음에 뭐 인터로킨 그 다음에 뭐 뉴트로필 액티베이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 이거 뭐 원인까지는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에오즈노필리아랑 하이포컴포먼테미아 이게 조금 특이하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정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피부에 그 스킨이나 아니면 레나 바이옵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컨벡스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MI 자체에 의한 합병증,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의 합병증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이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주제니까 오늘 내용은 꼼꼼히 복습하셔야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허혈성 심질환 내용이 끝났네요. 사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디올로지 엔간시 거의 다 끝났고요. 남은 주제들은 비교적 새끼 주제 같은 것들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심장 응급 질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